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공청회가 열립니다. 최근 논란이 되어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 탐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지방자치단체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를 이끌 도정 방향 어떻게 정해지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9월 22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정부는 심각한 재정 적자에 빠져 있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낸 만큼 받도록 하겠다면서 고강도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는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구조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네. 지금 안은 이제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그 개혁안인데요. 예. 그 개혁안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부터 신규로 공무원이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부담금 혜택을 적용하게 되고 현재 재직하고 계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여금 현재의 14%, 본인 부담은 7%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20%, 본인 부담 10%까지 이제 대폭 인상을 하는 그 안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세계 그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연금 급여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연금 급여율이 30년 가입 기준으로 해서 57%에서 37.5%로 아주 많이 하락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2016년 가입 기간부터는 사실상 그 낸 돈 원리금만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돼서 국민연금의 경우는 낸 돈의 1.7배를 되돌려 받거든요. 예. 이보다도 더 구조가 불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연금학회라는 것이 말은 학회지만 정부의 의향은 어느 정도 반영하는 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연금학회는 주로 이제 보험회사라든가 또 그쪽하고들 가까운 그런 분들이 많이 또 그쪽에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 그 다음에 청와대가 연내 개혁을 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에서 나온 안이라서, 다소 교감은 있는 듯이 보입니다만은, 논의 과정에서 당초 안이 그래도 조금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전망을 합니다. 앞서 그 퍼센트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그 연금 개혁안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게 된다면 퇴직 후 받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20년 5급 공무원을 한 분의 경우, 지난달 급여 총액이 세를 떼기 전에 385만 원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37만 9천 원, 약 38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빼고 단순히 계산을 하면 황 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매달 낸 돈의 2.3배인 87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1.7배를 받는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인데 연금학회가 마련한 이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기간 중 내야 하는 부담률을
현대에서 이제 7%에서 본인 부담료 10%를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황씨 예를 들어 보면은 2016년부터 연금으로 19만 원 정도를 더 내는데 예. 받는 돈은 지금보다 31만 원 정도를 더 줄여서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도 또 이제 국민연금처럼 2033년부터는 65세로 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늦게 받으면서 적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번 개혁안에 이미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의 수령액도 사실상 좀 삭감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연금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이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다르게 수급권이 사실 법적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연금을 깎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편안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걸 부과하는 그런 우회적인 삭감 방식, 예. 이런 방식이 제시가 돼서 이 또한 또 좀 공무원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예.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 재정 안정화 3%를 3%. 예, 2016년 이전에 은퇴한 수급자들에게는 예. 수령하는 금액의 3%를 재정 안정화 기여금이다. 네. 이렇게 해서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00만 원씩 받던 분은 한 3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예. 정부가 이처럼 그 고강도의 연금 개혁안을 내놓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적자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개혁안을 한번 내놓은 적이 있고요. 예. 그런데 그때는 주로 신규 공무원 대상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신규 재직 퇴직 공무원을 망라한 걸 보면 고강도 개혁안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국민적인 시선도 왜 세금으로 공무원들을 이제 먹여 살리느냐, 예. 퇴직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느냐 이런 비난과 하나의 공분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더 강하게 내놓은 것 같은데, 예. 공무원 연금 구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적자를 보존해주는 규모가 올해만 해도 2조 5천억 정도가 되니까 예. 이 부분이 적지는 않죠. 공무원들하고는 좀 시각이 다릅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고려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 연금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연금 개혁안을 언젠가는 예. 연금을 아니라 개혁은 해야 된다. 이 모든 우리나라 연금이라든가 그 복지 세금 구조 이런 것들이 한 70살, 70세 사는 걸 기준으로 해서 늘 설계된 것들이거든요. 예. 이제 100세 이상 사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거는 대폭적이고 입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놓고 조세 구조와 연금 구조를 같이 바꿔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연금을 먼저 이렇게 따로 하고 얼마 전에는 또 조세 잠깐 올리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쉽게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지금 국민연금보다 좀 낫다 해서 열악한 구조인 국민연금 수준에다가 끌어내려서 맞추는 것도 그거는 잘 되어가는 개혁은 아닌 것 같다. 예. 물론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연금 체제 그거를 적용받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는 뭐 괜찮고 예. 개혁의 시점에 와 있는 건 옳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열악한 국민연금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또 조세 구조와 함께 복지와 함께 전반적인 거를 입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공무원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할 거라면은 민간 부분 퇴직금의 절반도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금을 현시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찬성하십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받아가지 않은 유보된
월급이다. 예. 유부된 보수에 이렇게 철퇴를 가하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요. 예. 또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이 좀 힘들고, 물론 대기업하고 비교하면 대기업의 임금보다는 공무원들이 훨씬 덜 받거든요.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도 어디에 찬성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공무원들도 국민의 일부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도 자체를 커다랗게 놓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부실 운영 때문에 좀 적자가 많이 쌓인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그 기금 운영 과정에서는 예. 그래도 그 기금 운영 과정이 그렇게 열악하다라는 비판보다는 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평가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 국민연금도 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의 운영 문제는 늘 나와 있는 상태고, 예. 이제 공무원연금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이 된 부분은 있겠지요. 예. 그러나 그 운영 체계의 그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규모 정도 가지고는 이 제도 개혁 전체를 움직일 수는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행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서울에서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는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소식 담아왔는데요. 바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4 서울 마을 이야기입니다. 네. 마을은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서로 돕고 나누면서 살아온 생활 공동체인데요. 인구 1000만의 대도시에서 잃어버린 마을을 다시 찾기 위해 시민들이 뭉쳤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서울마을 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마을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말만 들어도 정다운 행사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서울 마을 이야기는 서울의 각 마을 공동체들의 삶과 이야기를 서울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안전, 배려, 협동과 같이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마을 서로 보듬다라는 주제로 시민추진위원단이 주축이 돼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2014 서울 마을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임진택 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서울 마을 이야기는 크게 서울시청 광장에서 펼치는 일종의 박람회적 성격의 행사하고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각 공동체 마을들을 찾아가는 그런 행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이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여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관계, 옛날 우리 마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동체적 성격들을 거의 다 잃어가고 있죠. 지금 아파트가 아마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거대화된 서울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람 사이의 관계,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갔던 협동과 배려와 그런 그 만남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사를 해보자 해서 이 서울 마을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올해가 이제 3번째입니다. 네, 올해 박람회는 어떻게 꾸며졌습니까? 네, 신명나는 풍물과 함께 마을의 안전을 기원하는 소원 기원제로 시작한 서울 마을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계속됐습니다. 서울광장 곳곳은 22개의 자치구 마을이 참여한 자치구 부스와 마을기업, 마을예술창작소 등 이렇게 꾸며졌는데요. 마을 공동체에서 청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아 씨에게 박람회장 곳곳에 대한 안내 직접 들어보시죠.
마을 공동체 담당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12개 정도가 있는데 이 12개 정도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전 구에 있는 마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부스를 하나씩 설치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을 마을 예술 창작소라고 좀 이제 예술 쪽으로 하는 그런 공방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기타 모임이라던가 좀 예술 쪽에 관련된 어떤 문화 활동 같은 거를 하는 게 마을 예술 창작소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 부스를 만들어서 뭐 저기 팔찌 만들기, 엽서, 자수 이런 게 있고요. 마을 방송이라고 해서 성동구 FM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구마다 그렇게 분포되는 마을 미디어도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마을 기업들 자기만의 이제 먹거리 같은 거를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에서 부스 설치해서 이번 마을 박람회 때 그런 먹거리를 좀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다양한 활동들과 부스들을 마을 박람회를 통해서 서울시의 마을들이 어떤 행태로 이어져 왔고 어떤 마을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을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마을 기업은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 기업 인큐베이터 안선민 씨에게 마을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마을 기업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자 만드는 작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 기업은 대부분 다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기업들이 서울시에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 운영이다 보니까 판로 개척이나 마을 기업 홍보 그리고 이제 마을 기업들 간의 협동,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들을 쉐어링한다거나 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메꿔주는 역할들을 연합회라는 곳에서 만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기업들이 일렬로 부스를 설치하고 마을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나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서울 시민들한테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마을 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해야 하고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등록하시면 해당 자치구별로 인큐베이터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 관련 교육 과정도 수료를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선정된 마을 기업에는 사업비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장터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를 비롯해서 10여 개의 마을 기업들이 각자의 주요 사업들을 선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바늘 한 땀이라는 마을 기업의 곽경희 대표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바늘 한 땀 마을 기업이고요. 전통 공예품으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요. 저희가 구전의상지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결혼 예단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소품을 다 이렇게 할머니들 일자리로 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마을 기업 하기 전에 천사 엄마들이 모여서 입양 가는 애들한테 베네 쪼고리를 해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느질 솜씨가 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제 한복을 했던 사람이니까 인사동 가면 우리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걸 꼭 한번 개발하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랬던 게 이제 서울시에서 합격이 됐죠. 좋은 성적으로. 그래서 입양 가는 애기들한테는 항상 1년에 200번씩 5년째 나가고 있어요. 어려우신 독거 어른들 수의도 10년째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박람회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비누 팔찌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이날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짧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금천구에서 왔는데 이 마을 공동체 이제 친구가 동묘에서 여기 행사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아이들 데리고. 이런저런 체험할 게 많아서 아이들은 일단 뭐 체험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구로구에서 깃발 참여하는 체험하러 왔다가 부수 이제 활동하러 여기 왔어요. 근데 이제 아이랑 같이 오니까 체험도 너무 다양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체험 학습이 이게 있다고 그래갖고 마을 체험이 아이들하고 같이 애들 좀 좋은 체험이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여기 학생 발명 전시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들이 즉석 사진 찍고 주로 이제 만들기 위주로 체험할 예정입니다. 네, 마을 박람회 지난 토요일 하루 동안 열리고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람회를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각 마을별로 마련된 주간 행사인 마을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인 서대문 개미마을을 비롯해서 모두 11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각 마을 여행의 날짜나 시간은 2014 서울 마을 이야기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진정한 유로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New SM7 노바.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최근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의료관광 발전 민관협력 MOU를 맺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폭행당한 사례가 최근 4년 동안 3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는 12,000건이 넘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례는 총 30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52건과 4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인성교육 1년의 성과를 주제로 한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경기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서울 인성영재교육 포럼에는
인성교육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아파트 13층 47살 김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김 씨와 19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대피를 하던 24살 큰딸도 베란다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도로에서 59살 임모 씨가 몰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임 씨가 서둘러 대피한 데다가 승객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버스가 일부 타서 소방서 추산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3월 술값 시비가 붙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때려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가 사직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 지난달 초 이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죠. 1265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에서 도정을 이끌 운영 방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창조행정담당관실이라고 합니다. 창조행정담당관실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 김대경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창조행정담당관실 하니까 좀 막연한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네, 그 창조행정담당관 하면 저도 막연함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조직 개편에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보이시죠? 네, 그러군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이 도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발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된 업무가 경기도 중장기 발전전략연구, 경기 비전 2020, 내년도에는 도지사 취임 1주년에 맞춰 2040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미래상을 도민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예. 네, 이외에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 또 통계 사업, 예. 또 의료 관광 활성화, 예.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통합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기적인 계획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 경기도에서 의료 관광 발전 민관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지난 그 9월 3일 날 그 중기센터에서 경기도지사와 7개 시장군수, 단체, 대학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의료 관광 활성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와 함께 경기도 의료 관광 심볼 마크인 그 BI를 선포를 하였는데요. 예.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해외 의료 관광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병원을 찾는 환자 입장에서는 관광까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예, 그 의료 관광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신성장 동력 사업입니다. 예. 우리 도의 그 우수한 의료 기술하고 관광을 접목하는 것으로 병원과 여행사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3월에 우리 경기관광공사 내에 경기 메디투어 센터를 설치하였고요. 예. 경기도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전문 병원 안내와 여행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직접 마케팅으로 해외 설명회와 팸 투어를 통해 경기도 브랜드를 높일 계획이고요.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해 SNS와 유튜브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큰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데 경기도에서도 어떤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 우리나라의 현상이라는 게 지금 아주 나쁜 현상들이 4가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저출산 현상. 예. 두 번째가 고령화 현상. 예. 세 번째가 양극화 현상. 네 번째가 자살 현상. 이게 예. 제가 포럼을 주최하면서 이렇게 현상을 정리를 한 건데요. 예. 작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19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작년 수준보다 0.11%를 하락했는데요. 예. 이는 인구 대체 가능 수준인 2.1명을 훨씬 밑도는 초저출산국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서 그렇죠. 34개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입니다. 예. 또한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13년 연속 1.3명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 부족,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재정 악화, 경제 성장 저하 등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정부에서는 230여 개 사업, 경기도는 10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TFT를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인구정책 통합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인구가 감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예. 김대경 과장께서는 자녀분이 몇 분인가요? 저는 2명입니다. 그러면 기본은 하셨네요. 기본을 했는데 예. 지금 서울이 일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 30년 후에는 예. 인구가 많이 줍니다. 예. 그걸 또 60년 후를 생각하면 반의 반, 90년 후에는 반의 반. 참 심각한 문제를 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지역 행복 생활권이라는 게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정부의 새로운 지역 발전 정책 모델입니다. 예. 그걸 다시 말하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웃한 시군이 연대해서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내 그런 행복생활권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 4개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소개해드리면 경원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원축 생활권으로서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을 묶었고요. 한탄강 생활권으로 해서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 예. 그다음에 동북부 생활권으로서 광주, 여주, 이천, 양평, 가평. 예. 마지막으로 평안 생활권이라고 해서 평택과 안성을 동일 생활권으로 구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도 이제 아직 다 구성하지 못한 시군이 있는데요. 예. 하반기에 구성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중에 좀 일부 한 가지라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생활권이라는 것이 소개를 시켜준다면 경원축의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지역을 경원축으로 보고 있는데요.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을 묶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성을 해서 이 지역의 특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지역의 DMZ 명품 사과 단지라든가 또 장사 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창조행정 담당관의 김대경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Let's hit the road. Let's hit the road. 출발하자. 떠나자. 계획을 다 세웠고 짐도 다 쌌고 가기만 해야 되면 hit the road 표현 쓰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hit the road은 let's go와 go랑 비슷한 표현인데요. Hit the Road Jack by singer Ray Charles. 유명한 노래죠. Hit the Road Jack은 Jack, 떠나버려. Jack, 가 뜻입니다. Well, are you ready? Then let's hit the road. Thank you very much. Until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조상원 변호사께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죠. 2116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아침에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귀가했는데 형사가 싸우는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됐고 주먹으로 누굴 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밀치는 몸싸움이 있었던 건 인정하느냐고 해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피해를 입어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서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는 가게에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라. 다 끝난 게 아니고 판정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네, 이런 내용인데요. 그 몸싸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뭐 그런 것 같다 한 거는 좀 본인한테 불리한 말 아닌가요? 예, 일단은 이제 형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자백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어떠한 그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죠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본인한테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때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뭐 CCTV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때는 사실 그 있었던 대로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도 그냥 기억과 다르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분은 보면은 뭐 누가 피해를 입었고 누구랑 합의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보통 이렇게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 피해자 이런 경우는 이제 술집 주인이 아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뭐 일반적일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신고자와 그다음에 이 행위자를 함께 조사를 하고 일단은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게 되면 이제 경찰은 검찰에 사건에 대한 지휘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 당사자는 조사를 받고 집에 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뭐 친절하게 이런 경우에는 뭐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뭐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어차피 그러한 잘못을 인정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 즉 어떤 식으로 좀 손실을 피해를 보상을 하고 합의가 됐다는 서면을 경찰에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참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형사가 뭐 판정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판정이라면 여기서 뭘 말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어떤 고소 고발로 인해서 형사 절차에 그 수사가 제기가 되면 이렇게 조사가 시작이 되면 그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혐의가 없다거나 혐의가 없다는 판정이 나면은 검찰 단계에서 끝나지만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다시 이제 법원으로 가서 벌금이나 아니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형사가 말씀하신 판정을 기다리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벌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뭐 혐의 없음이라든가 어떤 처분 결과가 날 것이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연 주신 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피해자를 만나서 어떻게 합의를 하든지 그게 제일 좋을까요? 예.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수초에서 시비가 붙어서 김을 파손을 하고 누군가를 막 치진 않았어도 몸싸움을 하면서 어떠한 그 손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현 상황에선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729번인데요. 2년 전에 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자동차를 사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대출금 절반은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쯤에 헤어지면서 남은 대출금은 남자친구 본인이 갚겠다고 했는데 대출금도 제대로 안 갚고 심지어 자동차세도 안 내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제가 갖고 와서 처분할 수는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제 명의로 돼 있습니다. 네. 약간 나쁜 남자친구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남자친구가 대출금을 계속 안 갚을 경우에 이 차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니까. 네. 어떻게 본인이 갚을 수밖에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어쩌면 그 금융권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대출 채무자로 되어 있는 사람, 네, 죄송합니다. 에게 어떠한 그 통보나 이행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차 명의가 이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일단 그 채무자의 그 의무는 이 지금 명의를 빌려주신 이 여자분이 그걸 갚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차가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타고 있는 차를 뺏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처분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이건 이제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차량을 구입하는 데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뭐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여자분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가져와서 팔아서 그 대금으로 그동안의 대출금 내준 것을 충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 남자 쪽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법률 관계로 사실 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답답하시다면 이 차량을 가져는 오시되 처분은 하지 마시고 네가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차량은 내가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만약에 대출금을 갚아지게 되면 명의 자체를 남자친구가 이전에 가서 남자친구가 본인 명의로 차량을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분이 대출금의 반을 벌써 냈는데 이 낸 대출금은 당연히 남자친구한테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같이 차량을 가져와서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대출금은 갚고 내가 이미 내준 대출금도 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해주면 통보를 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이거를 내가 처분해서 충당을 하고 남는 돈은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8184번인데요.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년의 월세 기간이 끝나 지난 4월 달에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살아야 한다든지 계약서를 고쳐서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한 달 전에 방을 빼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재계약을 했으니까 방이 빠질 때까지 월세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월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처럼 한 달 전에 미리 말을 해도 월세금을 줘야 하나요? 방이 빠질 때까지. 이런 경우는 지금 그 임대 기간이 다 만료되었음에도 서로 어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고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런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차 기간이 갱신이 돼서 다시 연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시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하지만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가고 싶을 때는 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그 통보는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이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한 달 전에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앞으로 2달 후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석 달의 임차료는 부담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예. 그럼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이 사람이 이사를 가시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연히 임대인은 이 나간 사람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 임대인이 그러한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고 또 임의로 차임을 그 2년 기간까지 공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냥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그동안에 그 확정명령을 받아버린 그 우선권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이사를 가시고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시면 그러면 가장 손해를 안 보시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월세든 전세든 아무튼 계약이 끝나면은 그 다음 것도 또 정확하게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